서울의 부촌 평창동의 밤하늘은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웅장한 저택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한 여자의 가냘픈 몸이 빗속으로 내팽개쳐졌다. 뒤이어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이 경멸적인 소리를 내며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졌다. 감히 이 집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 태성그룹 며느리 자리가 네 분수에 얼마나 과분한 자리인지 아직도 몰라. 새어머니인 오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천둥소리 사이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쓸모 없어진 이상 더는 이 집에 네가 있을 자리는 없어. 당장 꺼져. 의부선니 최수희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문 안쪽에서 비를 맞으며 비참하게 서 있는 신하연을 내려다보았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신하연, 넌 그냥 우리가 길에서 주워온 고아일 뿐이야. 우리가 베푼 자비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네가 감히 우리 계획을 망쳐. 꼴 좀 봐. 정말 한심하다. 차가운 빗물이 하연의 온몸을 적셨다. 값비싼 드레스는 흠뻑 젖어 몸에 감겨왔고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집안에 입양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야망을 위한 도구였다.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지성은 그들이 사교계에서 과시하기 좋은 장신구였고 그녀의 존재 자체는 그들의 자선 활동을 포장하는 그럴듯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최수희 대신 추문이 가득한 태성그룹의 장남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할 마지막 제물이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그 운명을 거부했고 그 대가는 이처럼 가혹했다. 묵직한 철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댈 곳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두 줄기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과시적이지 않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제네시스 G8식응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내렸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과묵해 보이는 인상을 가졌다. 값비싼 수트가 아닌 단정한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고든 자세와 침착한 분위기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근처에 다른 고객을 태우러 왔다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 돌아가던 길에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참이었다. 그는 하연에게 다가가 거대한 우산으로 그녀를 쏟아지는 비로부터 가려주었다. 그의 첫마디는 지극히 단순하고 실용적이었다. 괜찮습니까? 비를 계속 맞으면 안 됩니다. 하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괜찮아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의 마지막 파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든 채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차로 돌아가 깨끗한 손수건과 따뜻한 물 한 병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과묵한 존중 앞에 하연의 방어적인 태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돈도,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후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낭만적이지도 동정적이지도 않았다. 마치 사업 제안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한 것 같군요. 저 역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게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1년 동안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 관계지만 내용은 철저히 계약에 따르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거주할 곳과 생활비, 그리고 계약이 끝났을 때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거액의 돈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어떠한 사적인 감정 교류도 없을 겁니다. 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은 비참함을 넘어 이제 초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미쳤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이야기를 꺼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집안 어른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기혼제여야만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의 설명은 운전기사라는 그의 신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색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연은 인생의 기로에 섰다. 이 남자의 제안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처한 현실은 그보다 더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거나 결국에는 새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낯선 남자의 위험한 제안이 차라리 나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진지했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악이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차분한 결의만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남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추위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조항과 경계선을 명확하게 명시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녀의 이성적인 조건 제시는 오히려 지훈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여자였다. 물론입니다. 계약서는 필수죠. 그가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하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은 차갑고 거대한 저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따뜻하고 건조한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과 인생을 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과 거짓으로 둘러싸인 새로운 삶이 그렇게 빗속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멈춰 있었지만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강지훈은 신하연을 그의 새로운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평창동의 대저택이 아닌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깨끗하고 현대적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파트였다. 그의 보통 사람의 삶이라는 위장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아파트는 최소한의 가구로만 채워져 있어 어딘지 모르게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사랑이 담긴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기묘한 연극을 위한 세트장 같았다.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방은 2개이니 각자 하나씩 사용하면 됩니다. 지훈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가 작성한 완벽한 법률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하연은 꼼꼼하게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디자이너로서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도 그녀의 권리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수정 조항을 제안했고, 지훈은 그녀의 당당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내심 감탄하며 모든 것을 수용했다. 서명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이루어졌다. 계약 기간 1년, 별도의 침실 사용, 사적인 질문 금지, 그리고 계약 종료 시 거액의 위자료 지급. 그들의 결혼은 그렇게 사랑이 아닌 법률 조항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동거 첫날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평생 누군가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온 지훈에게 평범한 일상의 가사 노동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커피를 내리려다 주방 카운터를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고, 세탁기를 작동시키려다 거품산을 만들어냈다. 그의 서툰 모습은 하연에게는 어이없는 웃음을, 그 자신에게는 깊은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반면 하연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과 생활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고 서툰 그를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 낯선 환경에 불평하는 대신 새로운 삶의 규칙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운전기사 남편의 모순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단순한 옷을 입었지만 그 소재는 최고급이었다. 그는 회사 배차실과 통화한다고 했지만 가끔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그의 방 책장에 꽂힌 책들은 자동차 정비 매뉴얼이 아니라 거시 경제학과 양자 물리학에 대한 복잡한 원서들이었다. 그는 애써 숨기려 했지만 그의 몸에 밴 완벽한 테이블 매너와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는 숨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이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충성스러운 비서인 김민주는 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공동 연기자였다. 그들은 주차장의 차 안이나 허름한 카페에서 만나 차량 정비 보고서로 위장한 아우아라 그룹의 긴급 결제 서류에 사인을 받았다. 지훈은 수조 원짜리 인수 합병을 결정하는 화상회의를 아파트의 좁은 화장실에 숨어 동료 기사들과의 단체 통화인 척해야 했다. 그의 대화는 암호와도 같았다. 네,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은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독일 자회사 인수를 최종 승인한다는 의미였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지만 동시에 그는 이 평범한 삶이 주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신하연이라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었다.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망가진 가전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손재주, 그리고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낡은 노트북에 놀라운 제품 디자인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그녀의 재능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계약 파트너를 넘어선 그 이상의 무언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의 위장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디자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거실을 지나가던 지훈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무심코 흘끗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다. 소재의 장력 계수를 고려하면
저 곡선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차라리 허니콤 구조의 내부 프레임을 적용하는 게 시장성 확보에 더 유리할 겁니다. 순간 하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그녀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문제를 그가 단 한 문장으로 해결해버린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황급히 둘러댔다. 아, 예전에 엔지니어링 회사 차량을 좀 몰아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겁니다. 변명은 허술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지적인 교감의 불꽃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연은 처음으로 운전기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번뜩이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연이 만든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색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하연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셔츠를 입은 그녀의 운전기사 남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라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미스터리는 깊어지고 있었고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낯선 호기심과 미미한 설렘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지훈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 전 화장실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한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짓된 삶이 과연 그녀에게 공정한 것인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그들의 비밀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만큼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제공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신하연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독립심과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은 그녀가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계약서상의 돈에 의존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디자이너 신하연이었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지난 몇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그녀의 의부서머니가 사교계에 자랑하기 위해 이용했던 화려한 수상 경력들이 아닌 그녀의 진짜 철학이 담긴 디자인 컨셉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채용 공고 속에서 유독 그녀의 눈길을 끄는 회사가 하나 있었다. 이노베이트 아우라, 이노베이트 AURA, 나초, 인류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슬로건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그 회사가 자신이 평생 몸담아야 할 운명의 상대, 강지훈이 소유한 거대한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자회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었다. 며칠 후 면접 통보가 왔다. 이노베이트 아우라의 사무실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면접장의 분위기는 날카로웠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초라한 이력서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의 과거 경력은 오 회장의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대부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연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이 밤새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노베이트 아우라가 최근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 중 하나를 주제로 삼았다. 그녀는 그 제품의 실패 원인을 디자인 철학의 부재, 사용자 경험의 부재, 그리고 시장 분석의 실패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개선 디자인 컨셉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발표는 면접장을 압도했다. 특히 날카롭고
야심 있는 박 팀장은 그녀의 원석 같은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구조가 필요한 조난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였다.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낀 하연은 스스로에게 작은 상을 주기로 했다. 그녀는 백화점의 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다. 바로 그때 지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신하연 아니니 의부선리 최수희가 그녀의 부유한 친구들을 대동한 채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꼴 좀 봐. 그런 싸구려 옷은 어디서 난 거니 듣자 하니 운전기사 놈이랑 결혼했다며 정말 한심하다. 신하연, 벌써 돈이 떨어져서 이런 데서 구걸이라도 하는 거야. 수희의 악의적인 목소리가 카페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무표정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야. 수희야. 그녀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는 오히려 최수희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녀가 더 날카로운 말로 하연을 공격하려는 순간이었다. 한 남자가 조용히 그들 사이에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비서인 김민준이 마련한 아우라그룹의 다른 임원과의 비밀 회동을 위해 백화점 위층에 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참이었다. 그는 여전히 운전기사 유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최수희의 악랄함과 그 앞에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하연의 조용한 존엄성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원초적인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CEO로서의 계산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 비록 계약일지라도 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한 남자의 본능적인 분노였다. 그는 조용히 하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 단단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최수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위압적이어서 최수희는 본능적으로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최수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연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그 단어는 의도적이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집에 갑시다. 여보, 그 여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과 운전기사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최수희와 그녀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하연은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지훈은 계약서의 경계선을 넘는 말을 하고 말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할 자격은 없어. 당신이 내 아내로 있는 한 나는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진심이 담긴 보호의 약속이었다. 하연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강렬한 진심에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노베이트 아우라로부터 온 합격 통보 전화였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쁜 미소가 피어올랐다. 희망의 불꽃이었다. 지훈은 그 미소를 지켜보았다. 그의 분노는 어느새 부드러운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부시게 재능 있는 계약 아내가 이제 막 그의 회사에서
그의 코앞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비밀은 점점 더 지키기 어려워지고 감정은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아우라에서의 첫날, 신하연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굳은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출근했다. 그녀가 배정된 팀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패 직전에 놓여 곧 해체가 예정된 스마트홈 기기 프로젝트 메티스 팀이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낭떠러지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생각보다 쌀쌀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박 팀장은 그녀를 환영했지만 팀의 선임 디자이너인 최 대리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명문대 출신도 화려한 경력도 없는 하연이 자신과 같은 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욕으로 여기는 듯했다. 최 대리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하연에게 가장 어렵고 지루한 실패할 것이 뻔한 잡무만을 떠넘겼다. 그는 중요한 데이터 공유를 누락했고 핵심 브레인스토밍 회의에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했다. 그의 목표는 그녀가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먼지 쌓인 과거의 프로젝트 자료들을 파헤쳤다. 그녀는 엔지니어들과 마케팅팀 직원들을 찾아가 그들의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경청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는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팀의 주니어 멤버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팀 회의 중에 최 대리는 그녀의 초기 컨셉 시안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망신주려 했다. 그는 그녀 디자인의 모든 단점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하지만 하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사용자 데이터와 시장 분석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디자인 선택이 왜 논리적이고 합당한지를 반박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최 대리는 할 말을 잃었고 박 팀장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꼭대기에서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인 김민준을 통해 올라오는 메티스 프로젝트에 대한 일일 보고서는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초의 대리가 하연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서로 접하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의 첫 번째 충동은 당장 그를 해고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이 그를 말렸다. 회장님, 만약 회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뿐더러 사모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실력이 아닌 끈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사모님께서는 스스로 이길 힘이 있는 분입니다. 지우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때로는 그녀가 스스로 싸우도록 놓아두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모습,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스케치북에 담긴 천재적인 디자인들을 훔쳐보았다. 그의 감탄은 어느새 존경을 넘어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구원해준 가여운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재능과 영혼을 가진 눈부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연은 내부 정치에는 신경을 끄고 오직 프로젝트의 본질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기존 팀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뿐 정작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메티스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기술 애호가들을 위한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직관적이고 따뜻하며 안전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녀의 컨셉은 기술이 아닌 연결과 안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안과 마케팅 전략, 생산 비용 분석까지 포함된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 박 팀장에게 제출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기획안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죽어가던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였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프로젝트 메티스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임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될 예정이었다. 지훈 역시 김민준의 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연의 눈부신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남편이 아닌 회장으로서 아주 미세하게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으로 자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실입니다. 메티스 프로젝트에 대해 회장님께서 아직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십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팀에게 한 달의 시간을 더 주도록 하십시오. 단 한 통의 의문의 전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룹의 최고 꼭대기에서 내려온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죽어가던 프로젝트는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박 팀장은 환호했고 하연에게 그녀의 컨셉을 마음껏 발전시켜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날 밤 하연은 지쳤지만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나는 얼굴로 아파트에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운전기사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마치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고 만족스러운 기쁨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쟁취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단지 운전기사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그녀의 재능이 빛날 기회를 만들어준 수호천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비밀과 조용한 감탄 위에 쌓아 올려진 그들의 감정적 연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해 있었다. 최수희의 약혼자이자 하연이 거부했던 바로 그 남자. 태성전자의 CEO 윤태민은 오만한 포식자였다. 그는 비즈니스를 제로섬 게임으로 여겼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근본 없는 고아 신하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심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아우라 그룹 전체를 향한 탐욕과 뒤섞여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수희는 여전히 신하연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 애가 감히 이노베이트 아우라 같은 곳에 취직했다지 뭐야. 정말 기가 막혀서 윤태민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수희야. 내가 그 애가 맡고 있다는 프로젝트를, 아니, 그 회사 전체를 송두리째 짓밟아 줄 테니 감히 우리 태성 가문을 거역한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그의 전쟁은 즉시 그리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윤태민은 프로젝트 메티스와 이노베이트 아우라를 겨냥한 다각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첫째,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R&D 부서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시장에 퍼뜨렸다. 둘째, 그는 최수희의 어머니 오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아우라 그룹의 과거 기밀 프로젝트 자료들을 이용했다. 그것은 하연의 양아버지이자 과거 강지훈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신 회장이 남긴 유산이었다. 오 회장은 남편의 유산을
자신의 탐욕을 위한 무기로 팔아넘긴 것이다. 윤태민은 이 낡은 자료들을 이용해 아우라의 기술 개발 방향을 예측했고, 프로젝트 메티스와 유사한 기술의 특허를 선제적으로 출원하여 그들의 앞길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메티스 팀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그들을 빼내가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하연과 그녀의 팀은 사면촉에 몰렸다. 협력하기로 했던 부품 공급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그들이 제출한 특허 신청서는 유사 기술이 이미 출원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기심에 가득 차 있던 초의 대리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하연에게 돌렸다. 이 모든 건 저 여자가 우리 팀에 들어온 뒤부터 시작됐어. 저 여자가 산업 스파인 게 틀림없어.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하연을 팀에서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는 이 모든 공격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내부 정보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유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격이 들어온 시점과 자신들의 내부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비교 분석하며 조용히 자신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훈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메인 보드룸. 그는 그곳에서 강력하고 냉철한 지휘관으로서 태성전자의 공격에 대한 위기 대응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그 누구도 집에서는 서툰 운전기사 남편 행세를 하는 그의 이중 생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이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하연이라는 한 여자를 향한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그의 욕망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그의 상황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만약 그가 회장으로서 윤태민에게 전면적인 방역을 가한다면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감정의 동기를 의심할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을 철저히 전략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행해야만 했다. 전쟁은 두 개의 다른 전선에서 평행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낮 동안 사무실에서 하연은 박 팀장에게 정보 유출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시기를 분석하여 내부의 소행, 특히 신 회장 시절의 과거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일개 직원으로서 내부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지훈은 긴 하루의 운전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하연 역시 노트북을 켠 채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회사에서 생긴 골칫거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훈은 동정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낮에 있었던 치열한 이사회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편으로서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당신은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기묘한 동맹 관계. 그녀는 그들이 아군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나란히 서서
같은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하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윤태민 측이 선제적으로 추론한 특허 파일에서 그녀는 아주 미세한 디지털 워터마크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폐기된 오직 신 회장 시절에 최고위급 임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구형 서버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다. 모든 증거의 화살표가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동시에 지훈의 휴대전화에 비서 김민준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VIP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오 회장의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거실 건너편에서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 역시 같은 진실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과거와 직업적인 현재가 이제는 위험할 정도로 완벽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신하연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쓰라린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버린 가족의 배신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미래,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나 회사 감사팀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정황 증거일 뿐이었고 회사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했다. 시기심에 가득 찬 최 대리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공범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양어머니인 오 회장과 경쟁사인 태성전자 사이의 자금이나 데이터 거래 내역 같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이것은 제품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직무를 아득히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분석한 고위급 내부자에 의한 과거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박 팀장에게 보고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분석력에 공감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연 씨,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고발이야. 우리 전임 회장님의 가족과 관련된 기업 스파이 행위라고. 명백한 증거 없이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하연은 좌절감과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그 진실을 파헤칠 힘과 권한이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힌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지훈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하연이 느끼는 좌절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조직의 관료주의가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싸우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패를 움직이기로 했다. 바로 그의 비서 김민준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완벽한 위장 신분과 임무를 부여했다. 김민준은 회장 직속 특별감사팀의 일원으로서 부진한 프로젝트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관으로 이노베이트 아우라에 나타날 것이었다. 메티스 프로젝트는 그의 최우선 감사 대상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팀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지훈의 지시는 명확했다. 자네의 공식 임무는 프로젝트 감사지만 진짜 임무는 그녀의 조력자가 되는 거야.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보호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네.
며칠 후 김민준이 이노베이트 아우라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본사에서 온 사람 특유의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즉시 메티스 팀과의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초의 대리가 하연을 향해 쏟아내는 교묘한 비난까지도 묵묵히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하연을 따로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시험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사보타주 행위에 대한 그녀의 분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하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자신의 모든 증거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김민준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회장님이 왜 그토록 이 여자를 높이 평가했는지 그는 비로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밀었다. 신하연 씨의 이론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군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접근 권한이 부족합니다. 제 감사 권한은 특별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준다면 아마도 제가 당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하연은 이것이 자신이 기다려온 돌파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동맹군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이제 이야기의 역학이 바뀌었다. 하연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가이자 두뇌가 되었고 김민준은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높은 접근 권한으로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빼내오는 실행자가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며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윤태민이 소유한 유령 회사가 오 회장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낸 암호화된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오 회장의 계정으로 과거 VIP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빼내간 서버 로그 기록. 거짓의 거미줄은 이제 명백한 증거로 문서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연과 김민준 사이에는 직업적인 존경심과 우정이 싹텄다. 김민준은 자신의 상사인 강지훈이 왜 이 여자에게 그토록 매료되었는지를 비로소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음모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 조각을 손에 넣었다. 잡았어요. 하연이 지친 목소리로, 그러나 만족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보고서는 제가 직접 회장실에 올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실 겁니다. 하연은 자신의 동맹군인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는 이 보고서를 받게 될 회장님이 매일 밤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 마주하는 그저 운전기사라고만 알고 있는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김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상사인 강지훈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윤태민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세는 이제 아우라 그룹 전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진 주주들을 흔들기 위해 현재 주계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으로 아우라 그룹의 지배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거대한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둘로 나뉘었다. 싸우자는 쪽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항복하자는 쪽. 자리를 비운 회장 강지훈에 대한 압박은 극에 달했다. 이노베이트 아우라의 분위기 역시 암울했다. 이사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것은 프로젝트 메티스의 완전한 사망 선고를 의미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이 회장의 비밀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그는 박 팀장과 하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남달랐다. 회장님께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보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분석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의 주작성자인 신하연 씨가 내일 있을 긴급이사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발표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말단 신입 디자이너가 그룹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박 팀장은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하연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연과 김민주는 그날 밤을 새워 발표 준비를 했다. 그들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하연이 날카로운 논리에 뼈대를 세우면 김민주는 그것을 뒷받침할 그룹에 내부 데이터를 살처럼 붙여주었다. 같은 시각 지훈 역시 그의 아파트에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늦게 하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내일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그의 격려를 구했다. 지훈은 운전기사 남편으로서 진심이 담긴 조언을 건넸다. 그냥 당신 자신을 보여줘. 진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은 분명 멋지게 해낼 거야. 이 기묘한 아이러니. 그는 내일 그녀가 발표하게 될 바로 그 회장님이었고 그의 격려는 아내를 향한 것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중요한 직원을 향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우라그룹 본사 최고층 이사회실. 숨막히는 긴장감 속 수십 명의 그룹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다. 하연은 거인들 사이에 던져진 작은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연단에 서서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태성전자의 공격 타임라인, 특허 방해 공작, 그리고 언론 조작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펼쳐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준의 도움으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오 회장과 윤태민 사이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 서버 로그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이사회가 포기하려 했던 프로젝트 메티스야말로 태성의 시장 전략에 맞설 유일한 무기이며 아우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발표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 앉아있던 한 늙은 이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입 직원의 재미있는 소설 잘 들었어.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의 회장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요? 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냐 말이오. 그의 질문은 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강지훈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권위와 품격을 상징하는 최고급 맞춤 수트가 완벽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의 분위기는 운전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왕의 것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을 아는 임원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김민준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연단에 서 있던 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상석을 향해 걸어오는 한 남자를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쳐다보았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타주고 서투르게 세탁기를 돌리던 남자, 과묵하고 친절했던 그녀의 운전기사 남편. 그녀의 머리는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우는 테이블 상석에 섰다. 그는 다른 임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연단 위에 혼란에 빠진 채 서 있는 하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굳은 결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사회 전체를 향해 말했지만 그 말은 오직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자리를 비워 미안합니다.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신하연 씨의 보고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방역 작전이 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하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배신감, 자신이 함께 살며 믿고 어쩌면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 남자는 완전히 낯선 타인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 이후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왕좌를 되찾은 군주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하연의 전략을 기반으로 임원들에게 일련의 빠르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운전기사의 온화함 대신 거대 제국을 이끄는 지배자의 냉철함과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하연은 연단 위에 미라처럼 굳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낯선 남자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핑핑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이 모든 지시를 마친 후 그녀에게로 향했다. 신하연 씨, 저와 함께 가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공식적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협곡이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임원들의 충격받은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를 따라 이사회실을 나섰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그의 개인적인 회장 집무실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연의 충격은 차갑고 조용한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은 그보다 더 깊었다. 누구세요?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그 아파트도, 당신의 서툰 모습도, 당신의 친절함도 나도 그냥 당신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이었나요? 그녀는 또다시 이용당했다고 느꼈다. 새어머니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거대한 게임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지우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우라 그룹을 물려받기 전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1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조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조항 때문에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계약 결혼을 선택했던 것까지 모든 것은 계약으로, 거짓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재능과 강인함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내게 그 거짓은 끝났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감정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겁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당신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배신감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그래서 내가 발버둥 치는 걸 지켜만 봤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당신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걸 보면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바로 그때 그들의 격렬한 대화를 가르며 비서 김민준이 다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윤태민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방역에 나섰습니다. 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대결을 시작하려 합니다. 회장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방해는 그들의 개인적인 위기가 거대한 기업 전쟁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지우는 회사의 CEO로서의 의무와 하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개인적인 필요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당신의 전략뿐입니다. 하연은 기로에 섰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화려하지만 상처받기 쉬운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자신을 믿어주는 팀원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윤태민과 그녀의 의붓 가족들의 사악함을 떠올렸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갈망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개인적인 상처와 격렬하게 싸웠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그녀 자신도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깊은 유대감의 발로였다. 나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아우라 그룹을 도울 겁니다. 내 프로젝트와 내 팀을 구할 겁니다. 이건 철저히 업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졌다. 그들은 다시 워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팀이었다. 그녀는 눈부신 전략가였고 그는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는 강력한 지휘관이었다. 그들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함께 일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온기는 없었다. 그들은 오직 일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싹트고 있던 개인적인 감정의 교류는 이제 차가운 얼음장 아래에 갇혀버렸다. 길고 치열한 밤이 지나고 그들은 윤태민의 첫 번째 방역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작은 승리였다. 워룸에는 이제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성공을 보여주는 수많은 스크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연 씨.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는 신 본부장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방금 그가 부여한 최고 전략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말했다. 내일 오전의 작전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공식적인 호칭은 그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가장 유능한 직원이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낯선 타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적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었다. 이사회실의 그날 이후 강지훈과 신하연은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인,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팀으로 함께 일했다.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워룸에서 그들은 회장님과 신 본부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으로만 서로를 불렀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긴장감은 비서인 김민준조차 숨 막히게 할 정도였다. 궁지에 몰린 윤태민의 공격은 더욱더 필사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비방전과 주주들을 상대로 한 위임장 대결을 벌이며 아우라 그룹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아우라는 하연의 전략 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태민은 비열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하연의 개인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수희와 오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하연의 고아 시절에 비참했던 사진들과 조작된 이야기들을 타블로이드 신문사에 흘렸다.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신데렐라, 그녀의 추악한 과거와 야망이라는 제목 아래 하연은 운전기사를 유혹해 발판을 마련한 뒤 어떻게든 진짜 회장을 속여 지금의 자리에 오른 교활한 야심가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사 안에서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 설계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었다. 하지만 이 공격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기사가 터져 나온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라이브 카메라 앞에서 그는 루머를 부인하는 대신 진실을 물론 계산된 버전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네, 저는 지난 1년간 운전기사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네, 저는 그 기간 동안 제 아내 신하연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였고 그녀는 부당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눈부신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했다. 아내가 야심가라는 것은 비열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제가 그녀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몰라줄 때 그녀의 재능과 인품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설계한 전략가이며 이 회사는 그녀의 천재성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모욕은 저와 아우라 그룹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현대판 동화로 바꾸어 버렸다. 하연은 워룸에서 홀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회사 차원의 형식적인 해명 보도자료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가 자신을 낮추고 그녀를 세상 앞에서 그토록 높여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저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는 차가운 회장님도 순박한 운전기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 둘 모두였고 그 이상이었다. 그는 빗속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카페에서 자신을 위해 분노했으며 이제는 전 세계 앞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바로 그 남자였다.
수년간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연은 지훈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딱딱한 격식은 사라져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파트너십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방역을 개시했다. 하연은 메티스 갬빗이라 불리는 마지막 전략을 설계했다. 윤태민의 모든 전략은 프로젝트 메티스가 고작 스마트홈 기기 하나에 불과하다는 오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최대의 기술 컨퍼런스 아우라 그룹의 기조연설 무대에서 프로젝트 메티스의 진짜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 물류, 보안을 아우르는 스마트 시티 전체를 통제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운영체제 OS였다. 스마트홈 기기는 이 거대한 계획을 숨기기 위한 트로이 목마에 불과했다. 이어서 그들은 윤태민이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훔쳐간 기술이 사실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초기 컨셉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 발표는 산업계와 주식시장에 핵폭탄을 터뜨렸다. 태성전자의 미래가 훔친 구식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다. 태성전자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반대로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하늘로 치솟았다.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스파이 행위의 증거는 검찰이 윤태민과 오 회장을 즉시 수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전하고 절대적이었다. 모든 전쟁이 끝났다. 그날 밤 지훈과 하연은 집무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끝났어. 지훈이 말했다. 하연이 그를 보며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직업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은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련을 통해 증명된 깊고 깨지지 않는 유대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윤태민과 태성전자는 이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주가 조작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태민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태성전자는 경쟁사에 흡수 합병되어 해체되었다. 신하연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오 회장과 최수희 모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목격했다. 아우라 그룹은 강지훈 회장과 신하연 최고전략본부장의 공동 리더십 아래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메티스는 스마트 시티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성공작이 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혁신과 윤리를 겸비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존경받았다. 사람들은 강지훈과 신하연을 세기의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마포구의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계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모든 거짓이 사라진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절대적인 신뢰와 깊은 친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그들의 진짜 기념일이었다. 1년 전 그들이 함께 방역을 시작하여
모든 것을 되찾은 바로 그날이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 대신 하연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권을 함께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하연은 자신의 새로운 힘을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하연에게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급 리무진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검은색 제네시스 G80을 직접 몰았다. 차가 향한 곳은 평창동의 언덕, 그녀의 과거가 묻혀있는, 이제는 굳게 닫힌 채 버려진 그녀의 옛집 앞이었다. 2년 전 그날 밤과는 달리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그녀의 옛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보도블록 위에 섰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그들의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2년 전 바로 이곳에서 나는 자신의 자존심 말고는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나는 목적 말고는 모든 것을 가진 한 남자였지.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했지만 결국 당신은 나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었어. 당신은 내게 집이란 대저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 회장이라는 직함은 그것을 지탱할 진실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는 바로 그 보도블록 위에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가 꺼내든 반지 케이스 안에는 그녀가 과거 자신의 스케치북에 언젠가 자신을 위해 만들고 싶다고 그려두었던 바로 그 디자인의 반지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가 비밀리에 제작을 의뢰한 것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계약서에는 끝나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영원히 지속되는 계약. 어떤 조항도, 어떤 비밀도 없는 계약. 내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약속만이 있는 계약.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향했다. 내게 싸우는 법을, 이끄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여자. 신하연, 과거의 계약서는 이제 버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네라는 대답은 단순히 청혼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시간에 대한 긍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화려한 축하도, 증인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했다. 그들은 다시 채 올라탔다. 더 이상 운전기사와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막 함께 진짜 인생을 시작하려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차가 부드럽게 언덕을 내려가 그들의 작지만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렸다. 그들이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나 수조원의 자산이 아닌 역경을 딛고 서로를 발견한 그들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